방금 소개받은 은희철입니다. 제가 좀 감기가 들려서 목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좀 죄송스럽습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그 학술용어 정비 사업의 필요성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됐고, 주로 제가 몸담고 있었던 의학 분야에서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이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이 분야에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승낙을 했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이제 학술 용어라는 말보다는 전문 용어라는 말을 훨씬 많이 그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물론 뭐 모든 전문 용어가 다 학술 용어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전문 용어가 보다 포괄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제 강연도 대개 다 전문 용어라는 말을 쓰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7, 8년 전에 어느 기자가 한글날 농업 용어 중에서 이런 용어들이 이게 왜 이렇게 지금까지 써야 되느냐, 자기가 볼 때는 뭐 위조를 시듬, 시비를 비료주기, 천식을 얕게 신기, 도복을 쓰러짐, 이런 식으로 쓰면 좋을 텐데, 그렇게 이제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 사실 한자가 그렇게 어려운 한자는 아니지만, 한자는 아시다시피 뭐 동음이어가 너무 많아서 이게 혼동을 주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새로 말을 만들 때는 특히 이런 쪽으로 많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뭐 모두들 하실 겁니다. 그럼 의학 분야도 사실 그 광복 후에 일본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 다 뭐 베낀 거 다 저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의학 분야는 그 동안에 나름대로 이게 이제 어려운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고, 슬개골 같은 것도 무릎뼈로, 그다음에 루라는 이런 굉장히 이 한자가 힘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 말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음차 용어도 새로 말을 만들고, 이런 두음 문자 같은 것들도 우리 나름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뭐 우리는 의학 용어 전부 다 우리 말로 갖고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외국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우연에서 시작하는데, 우연히 제가 그 피부과 용어집 간사집을 한 30년 전에 이제 간사를 맡게 된 이후로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자꾸 저기 문어발식으로 뻗어나가게 됐는데, 이제 그 의사협회에서도 일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테드만이라고 의학 대사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그런 사전도 같이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그 번역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어원에서 그때 그 개방형 지식 대사전 그 분야도 좀 강연을 했고, 제가 정년 후에도 의과대학의 명예 교수도 강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의학용어 길잡이라는 강좌를 개설하고 뭐 책도 좀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의학한림원의 의학용어 개발 및 표준화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어학자들을 제가 접했고, 뭐 이분들한테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의학의 독단만은 아니고, 이런 거를 뭐 서로 의견 상취하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많은 걸 이분들한테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통계치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개 이제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서 고유어가 우리말을 한 반 차지하고 한자어가 반 차지하고, 최근에 이제 음차어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이게 이제 가장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용어가 과연 이제 우리말에 몇 프로나 차지하고, 사람마다 좀 다 그런데 약 한 반반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전문 용어라는 거는 계속 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말을 갖다 우리가 우리말로 하지 않으면은 뭐 영원히 음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전문인이라면 우리말 제작 및 순화의 최전선에 일단 뭐 군대식 개념을 좀 강조하고 있어 사명감을 갖고 임해라 이런 얘기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저희가 해온 골자는 이제 어려운 한자, 특히 상형 한자 아닌 것 같은 것들을 이제 쉬운 한자어나 고유어로 만들었고, 아까 얘기한 동음이어 같은 게 굉장히 많을 때 혼란을 주면은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으면 좀 일부 만들었고, 당연히 음차용어를 될 수 있으면 이제 우리말로 많이 전환을 시켰고, 그리고 용어를 새로 만들면은 저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한 용어를 앞뒤로 나열할 경우는 권장 용어를 항상 병기하면서 그 앞에 놓은 걸 우리가 권장 용어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용어를 앞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온고의 지신이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순화하고 다듬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익힌 그런 기술을 결국은 이제 새로운 용어 만들 때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분리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기존의 선배들이 만든 용어들을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의학 분야는 사람들도 많고 용어 종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선후배 관계도 엄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 30년을 뒤돌아볼 때 처음에는 새로운 말을 진보적으로 좀 추구했다가 또 그거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도 겪었다가, 그런데 한참 싸우다가 이제는 언제까지나 싸울 수는 없다. 이제 결정을 타협을 보자. 그래서 한 2세대 정도가 지나야지 어느 정도 이게 이제 타협의 실마리를 저희는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의학용어조 4판에 권장용어를 라는 개념을 도입했지만 이걸 안 되게 다시 돌아가자고 그래가지고 포기했다가 다시 이제 치열하게 의학 한림원에서 토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는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토론회 자체가 아주 해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의사협회에서 우리가 200개는 이제 앞으로 안 바꾼다. 권장 용어를 확정시킨다. 그래서 그 200개를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허파냐 폐냐가 그런 폐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의학 용어집이 그 동안에 거의 여러 판이 있겠는데 최근 판이 6판이 2020년도에 지금 돼 있고, 이게 이제 아마 온라인으로도 지금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왜 힘든가 하면 결국은 이제 의사협회 용어위원회의 어떤 주도적으로 이걸 해서 일단 작업을 한 거를 각 산하 분과 몇십 개 있는데 보내서 그분들이 이제 의견을 받고 이제 토의 후 확정은 됐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이 굉장히 심했고, 그렇지만 이제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일반인들과의 의사소통이 환자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들의 의사소통에 이 말이 장애가 된다면 우리가 좀 바꾸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기본적인 철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보험이 급속도로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말을 좀 제대로 좀 만드셔 이런 압박도 있었고, 정보화 시대가 이제 도래되면서 이제 이런 것이 급속도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
공감대는 형성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협회는 굉장히 몇십 개 분과학회들이 있어서 그 분과학회별로 그 성향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의사협회에 잘 협조하는 데도 있지만 전혀 협조도 안 하고 뭐 해달라고 그래도 안 해주고 나중에 그분들은 불평은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위원들이 그 의사협회 용어위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분과학회는 분과학회대로 용어위원회가 따로 조직이 되는데 그게 대개 이사장이나 회장이 1, 2년에 한 번씩 갈리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용어위원회 갈리고 해서 임기제로 운영이 되니까 굉장히 그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고 모두들 굉장히 바쁜데 이걸 추가로 해달라 그러니까 이거 뭐 해서 자기한테 이익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름만 걸어놓고서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말을 만들어내도 이거 안 써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써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의사 쪽에는 의사 국가시험에 이게 반영이 되고 전문의 시험에 우리말로 이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의사들이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교과서나 이런 거에 권장 용어를 실제로 쓰는 거는 사람마다 학자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그래서 이런 고통과 갈등 이런 거를 통해서 책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언어학자 송영빈 교수하고 해부학자 정인혁 교수, 그러니까 해부학이 비교적 가장 그 우리말을 만드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같이 이런 걸 2013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배들은 이 책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그 의학용어지 6판이나 이런 거를 했다고 해도 뭐 반드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어떤 그 지표로 삼을 수 있어서 이제 대개 용어위원이 새로 임명이 되면은 이 책을 나눠주고 이제 읽어보고 선배들이 한 거를 좀 참조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강의 내용은 그 책에 있는 것 중에서 극히 일부만 좀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최영령 교수가 주로 그 순화의 원칙이라고 해서 한 10가지 들어놓은 걸 제가 그 인용한 게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제 동의어 용어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 한 용어 개념을 이해하는데 혼동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 가지 의미를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이제 공수병보다는 물공포증이 소환보다는 작은 고리 같은 식으로 가는 게 낫다. 이제 물론 먼저 그 원칙적인 얘기겠죠. 그다음에 의미의 투명성을 강조하는데 자립해서 충분히 쓰일 수 없거나 자립하더라도 의미 전달이 불충분한 걸 이제 지향한다. 그런 건 뭐냐면 자기 머리카락을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 많은데 잡아뜯는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잡아뜯는 뭐 정신병의 일종일 텐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걸 발모벽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 벽 같은 거는 자립해서 충분히 쓰지 못하니까 이제 버릇 이런 게 낫고 장 같은데 갑자기 옆에 이런 조그만 주머니 같은 게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가 볼록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이런 걸 갖다 일본 사람들이 그 게이실이라는 휴게실 할 때 그거를 그 한자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곁주머니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최 교수가 보기에는 자립하더라도 의무 전달이 이제 이 게이실은 불충분하다 이런기 때문에 이게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일관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약물에 굉장히 어떤 작용을 하는 약물을 우리가 제로 끝나고 반작용을 하는 그걸 갖다 없애는
약을 이제 약이라고 하기 때문에 설사제는 이제 설사하는 실을 촉진시키는 약이에요. 설사약은 설사를 방지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일관성 있게 우리가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한 한 집단 전체에서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단이라는 것은 그 한국어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모든 집단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집단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말보다는 가려움증이나 가피보다는 딱지 같은 것이 더 친숙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로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그다음에 경제성 같은 거를 따져서 될 수 있으면 간결하게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런 뭐 적성상 같은 거를 생략해도 괜찮은 것들은 의학 용어뿐만 아니라 많은 용어에서 좀 이걸 우리가 간결한 쪽으로 가게 하고, 특히 이 뼈 부러짐 같은 거를 갖다가 우리가 용어로 만들 수 있지만 이거가 간결성 면에서 훨씬 이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권장용어로 채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가지 개념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하는 거, 창상, 상처, 이게 다 같은 손상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라는 말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생 접사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언어적 정확성을 가능한 특히 음차 영어 표기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국립국어원에 최종적으로 감수를 의뢰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하고, 왜냐하면 음차 영어 표기가 사람마다 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외국의 여러 가지 인명 같은 거는 상당히 사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지만 음차어보다는 될 수 있으면 우리말 용어를 모국어를 우리가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가급적 쉬운 말을 사용하니, 첩보검사가 처음 듣는 사람은 누구나 다 기자들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건 접촉 피부염이 있을 때 원인 물질을 피부에 얼마 동안 접촉했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이걸 패치 테스트라고 하는데, 패치라는 것도 어떤 에리어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실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만든 이거보다는 우리가 피부 접촉 검사니, 그러니까 피부는 생략하고 그냥 접촉 검사 같은 거, 마침 이게 접촉 피부염에 진단할 수 있는 검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말을 창작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원어와의 대응 관계, 사전 등재 여부, 고빈도의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순화를 해라. 그리고 이제 순화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순화된 거가 잘 정착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잘 정착되고 어떤 때 안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기존에 어떤 고유어가 우리 말에 따로 있을 때 이런 거가 이제 좌창을 여드름, 가피를 딱지를, 반언을 흉터로, 개선을 오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처음에는 이게 이제 저항을 하다가도 비교적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쓰이지는 않는데, 그런 어렵고, 그렇고 예를 들어 심상성이나 보통이나 같은 의미라면 우리가 보통 같은 또 평범한 한자어를 우리가 써야 된다, 그런 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심상성, 좌창주, 보통 여드름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이게 이제 여드름이 대부분 보통 여드름이 그냥 여드름 할 때는 보통 여드름이라 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생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약물이 두 개가 서로 반대로 작용할 때 그런 걸 이제 일본 사람들은 기량한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일본 팀하고 스페인 팀하고 기량한다. 그런 식으로 쓰는 모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량적용 외에는 별로 이게 쓰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대항적용으로 한다고 그랬더니 양리학 교실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자기네가 이거 그 사람들 달래는데 지쳐가지고 이거 마음대로 쓰실든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6판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대항장응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 한자가 너무 어려운 거, 뭐 상형 한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학문인데 단면도입니다. 변이 이쪽으로 나오는데 바깥으로 이 무슨 뭐 여기 암 같은 게 있어가지고 후유증으로 여기 조그만 길이 이 비정상적인 길이 생겨가지고 피부로 변이 나오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이제 셋길로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지나갔네요. 잠깐만 왼쪽에. 예. 그래서 이제 뭐 비슷한 예로 횡렬조갑정경을 선발톱 세로 갈림 같은 걸로. 그다음에 익디오시스라는 건 이게 선천질환인데 피쉬 스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피쉬 스킨이라는 거가 뭐 이렇게 보이는 병인데 피쉬 스킨은 이렇게 보이는 건 비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늘증으로. 그다음에 이제 경성화관 같은 건 굳은계형으로 이런 식으로 비교적 그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고치면은 이런 것도 처음에는 좀 저항을 해도 어느 정도 그러나 그 제시한 말이 그 자체도 좀 드문 경우 이 콩팥의 그 혈관이 이렇게 둥그렇게 뭉친 걸 우리가 사구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이 실타래 같이 이렇게 둥그렇게 된 걸 우리가 고유어로 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했더니 그게 뭐요? 그리고 이제 되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게 고유어 자체가 익숙지 않으면 저항이 굉장히 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자꾸 그 쓰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걸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병렬로 된 거 보니까 아주 이거는 이제 버리지는 않은 쪽으로 그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막령 같은 거는 너무 그 이미 평범한 한자인데 너무 많이 알려졌으니까 굳이 그걸 배막령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인정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막령으로 통일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실조 같은 거를 엄밀하게 따지면 뭐 신경과 질환인데 신경의 조화 운동을 못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사람들이 이 에탁시아를 실조증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길게 나는 잘 실조라고 지금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뭐 7음절을 우리들 쓰라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차라리 처음에 한 5음절 정도로 했으면 좀 한번 고려해 봤을지 모르는데 너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정목 교수가 이제 같이 그 충무에서 작업할 때 저한테 뭐라 하면 제발 좀 20여 년 전쯤 자기는 딴 건 몰라도 골다공증만큼은 좀 바꿔야 되겠다고 뭐 좀 걸 제시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뼈홍성증은 어떠냐? 그게 자기가 볼 땐 그 지금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거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시했더니 뭐 이게 가장 주표적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6판에서 그러면 이제 국어학자가 암만 좋아하든 말든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원하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울 게 싫으니 6판. 그래서 이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천식 같은 것도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 번역인데 이걸 또 뭐 그냥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 젊은 학자들이 의학자들이 가령 에스마 같은 거를 당신 우리말 만들어 보시오 하면은 이렇게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도 이 숨쉴천 숨쉴식을 가령 에스마의 그 뜻은 그게 원래 뜻은 헐떡인다는 팬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이제 말이 헐떡이 달려와가지고 헐떡거리는. 그런데 이제 그거의 주 원인은 기관지가 일시적으로 좁아져가지고 이게 이제
쌕쌕거리면서 숨참.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들이 만든다면 뭐 헐떡증 같은 걸로 만드는데 헐떡증 그게 용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그 헐떡증이라는 거가 충분히 그게 어원을 반영하고 실제 하기 때문에 그 이상한 거 아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걸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천식학회가 있는데 이걸 바꿨다가는 천식학회 이름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항이 심한 사례는 특히 음차 영어 같은 거는 의미 전달에 부분적으로 반영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개원가에서 우리 영업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라는 식으로 저항하는 수도 있어요. 의사결정. 그래서 이제 뭐 제모나 다한증 같은 것들도 굉장히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뭘 땀과다증이나 뭐 털 제거가 더 의미가 명확한 건 사실인데 뭐 그런 관점이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거는 자기 과는 좀 안 바뀌었으면 좋겠고 남의 과는 좀 바뀌어도 괜찮은 이게 모든 사람 과의 공통적인 막 국어학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네 국어학 용어 같은 거 내가 보면 이 사람들 뭐 아직도 이런 걸 쓰고 있어 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정형외과에서들 끝까지 고수하고 이비인후과에서들 끝까지 고수하지만 우리가 육판에 무릎 관절, 실관절로 해서 이걸 권장용어로 했고 아예 육판은 이제 달팽이로 했지만 지금도 대학에 가면은 와우 클리닉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 게 있습니다. 뭐 하나같이 그게 무슨 뜻인지 다 물어보겠죠. 그래서 의사협회가 어떤 주관을 가지고 나가야지 이리저리 그냥 분과학회에서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 하면 뭐 아예 그 순화하고 뭐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줏대가 있게 해놔서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결국은 자기가 중요하냐, 자기 집단 피부과는 피부과가 중요하냐, 의사 집단이 중요하냐, 공공적인 관점이 중요하냐, 뭐 이 차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개 다 하면은 그래도 다 이쪽으로는 가야지 이렇게는 얘기는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자기네들이 그럴 의지가 있느냐는 이건 사람마다 다르고 과마다 다르고 아마 의학계 말고 다른 분야도 엄청나게 그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 학자들이 더 이상 자기네들도 잘 안 만들어요. 요즘에 말도 만들기도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음차 용어를 그대로 쓰는 거가 너무 많은데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음차 용어 써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말 만드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저거를 주장할까? 그래서 난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 심리를 내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번역에 심혈 기울이기가 쉽지 않다. 그 시간 낭비다. 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아. 그다음에 번역을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이 언어 감각 내지 지식이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못 만드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아포프토시스가 뭐요 하고 처음에 이제 누구나 물어보면 뭐 그거에 대한 일적인 우월감을 갖고 그다음에 누가 그거 세포 자멸사라고 하면 어때? 저 사람이 저걸 얘기해 내가 그걸 왜 따라? 뭐 그런 이제 어떤 시기심 같은 게 있었어. 그다음에 이제 음차형을 계속 쓰면 진짜 그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속 그다음에 언어 장벽에 따라서 그걸 충분히 반영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봐라. 그래서 음차형을 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제 분석인데 뭐 아마 동의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잔섬이나 뼈집개나 적혈구 청성인자 이런 거가 있는데도 필라멘트, 롱조, 에리트로포이틴 이런 식으로 계속 쓰고 이거 주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냅스나 카테터 같은 게 굉장히 흔히 나오는 건데 이것도 지금 뭐 카테터 같은 거는
굉장히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 의학료제 6판에서는 연접이라는 뭐 비록 한자어긴 하지만 이거를 권장용어로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동안에 5판에서는 바뀌었다가 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정리한 거 보고 그래도 우리가 여지껏 하려고 했던 것이 상당히 반영되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국문법에 뭐 국어학자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런 얘기한 국문법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고 그걸 언어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다 알고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바쁜데 뭐 그걸 다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내에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이제 한국어 문법 책이 그렇게 재밌는 줄을 몰랐더라. 근데 그 이유는 내가 궁금했던 거가 거기 굉장히 많이 써 있더라. 그래서 뭐 접사의 활용 문제, 그다음에 이런 관형형사 기능하는 전미사를 생략하는 거, 관형형 명사형 어미나 피동동사나 사동동사분의 관형사, 부정사 여러 가지 용법 같은 거, 그리고 어근 특히 우리 복합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근이나 어간에다 직접 붙어가지고 이 명사를 갖다 붙여서 복합어를 만드는 그런 기술, 그다음에 은유나 직유 같은 거가 굉장히 많이 용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의성어나 의태어가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데 실제로 그런 거를 갖다가 활용해서 의학에도 많이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음조를 생략하고 음조를 추가하는 그런 여러 기법 같은 거,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책의 통일 같은 거는 가능하면 우리가 앱소프션을 가령 흡수를 한다면 이거에 관계되는 언어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보다는 습기 흡수가 더 낫다. 물론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쭉 나열할 때 그거 하나만 흡습이 간결해서 좋아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다음에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일본 학자들이 만든 걸 베끼는 과정 중에서 서로 다른 걸 베껴가지고 의학계는 기전을 쓰고 있는데 뭐 생물학은 뭐 기설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또 있고, 사실 이거 말을 만드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건 뭐 작동 과정 같은 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저로서는 이게 아마 이렇게 만들어도 바뀌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하여간 이 분야마다 지금 다르게 쓰이는 거를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권장 용어를 반드시 컴마를 쳐가지고 앞에 위치시키서 했냐. 그다음에 딴 건 다 통일됐는데 서비칼이라는 게 이게 목이라는 뜻인데 목 부위라는 뜻이죠.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들은 죽어라고 자기는 자궁경부암을 우리는 못 버리겠다. 그러면 그냥 쓰십시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서비칼을 목으로 했는데 뭐 자궁경부암 클리닉에 악영향을 주겠대 못하겠다 하는데 뭐 우리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좀 타협안이 될지 모르는데 이 한 가지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돌아서는 것보다는 그거 그냥 가지고 가시오. 그렇게 하는 게 어떤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용어연을 합리적으로 선정해야 되고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자료 수집 과정은 당연히 컴퓨터를 통해서 많이 활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국어학자를 처음부터 개입을 시켜야지, 이게 다 만들어 놓고선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놓고 국어학자한테 나중에 감수하셔. 이거는 국어학자가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에 만들 때부터 이거를 의미는 이런 거니까 좋은 말 없어 뭐 그러고 서로 국어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보다는 이건 어떻습니까? 그게 더 좋군요. 뭐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자기과는 뭐든지 그냥 보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의사협회 같은 데서 이제 오히려 그 피부과 무슨 미용 피부과학 용어집을 만들겠다. 그러면 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미용 피부과 전공하는 사람 한 3명 정도 오고 국어학자 1명 오고 그다음에 의사협회에서 의학용어를 많이 주문으로 뜬 사람 1명, 한 5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코로나 때 그 후배들하고 이제 뭐 피부 미용학 이제 용어집을 만들다 그랬대. 그래 좋다. 그럼 내가 들어가는데 니네 피부 미용학 전공하는 사람 3명하고 내가 국어학자하고 해서 5명이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조금 그 해야지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용어들을 어떻게 쓰느냐, 반강제적으로 쓰는 이런 그런 거가 또 굉장히 만들어만 놓고 하나도 쓰지 않으면 그게 아무. 그다음에 용어 수집을 이제 효율하게. 그다음에 제가 띄어쓰기를 이제 빨갛게 한 거는 지금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가 하나도 통일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제가 말끝으로 언급하려고 그러는데 한국 맞춤법은 이건 단어별 띄어쓰기가 원칙이지만 이것도 지금 상당히 그 띄어쓰기가 어려운 게 많지만 전문 용어는 그래도 일부는 붙여 쓰는 걸 허용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문 분야에서 어떤 데는 다 띄어 쓴 데도 있는가 하면 의학이나 법학까지 다 붙여 쓴 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 의학 용어도 내가 알기로는 붙여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의학한림원에서 이걸 이제 워크숍을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국어학자 한 분이 좀 의학계에서 어떤 안을 좀 만들어서 좀 자기네들한테 제시해달라 뭐 그런 얘기해서 제가 그 안을 좀 오늘 잠깐 만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어 같은 걸 이걸 띄지 않아 가지고는 단어별로 띄지 않아고는 읽을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병명이라면.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이게 이 음절 단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읽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세 이제 이 띄어쓰기가 우리한테 들어와도 과거에 그게 없어도 어느 정도 통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가 발달되면서 이제 띄는 게 더 사실 이거보다는 이거가 조금은 더 이해를 뭐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건 마찬가지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뭘 그 추측할 수 있는 게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 문장 속에 쓸 때 이걸 띄면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게 하나의 병명의 무엇의 증상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면에서 사실 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좀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가 이 명사로 해가지고 말 만드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에 게 뒤에 거를 수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개는 이 개별 내용을 알면 어느 정도 그게 크게 문제가 뭐 우리로서는 의사들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은 이렇게 띄는 것이 더 나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가족계획 같은 거는 뭐 우리가 흔히 복합으로 인정이 되지만 그런 가족계획 사업 같은 거를 흔히 취급하는 데서 계속 뭐 가족계획 사업에 뭐 어쩌고 하는 걸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복합으로 취급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문어발식으로 될 때 이건 어떡할래? 뭐 그러면 그럴 땐 뭐 띄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따라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령 국어학자들은 단층 차량설 같은 걸 띄시는 걸 선호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나 원어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붙이지 못해서 이렇게 일부러 그 그리스 라틴 계열하고서 그 어근을 갖다가 조합해서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의학에서. 그러면 이게 단층 촬영술로 끝이면 좋은데 이게 무슨 컴퓨터 단층 촬영술, 가슴 단층 촬영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가지를 뻗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띄게 되면은 아주 그 우리로서는 불편하게 느끼고요.
서양 사람들은 뭐 이런 걸 한 개념으로 쓰고 싶어서 이 두 문자를 갖다가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음절이 깨끗하게 팔음절로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이게 뭐 굳이 그걸 띄어쓰고 자시고 하지 않아도 하나의, 사실 그 의학의 많은 병명, 진단명 이런 것들이 이와 유사한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사람들은 왜 전부 붙여 쓰지 못해서 난리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마 그거를 좀 이해해 주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도 야 이게 뭐 두세 음절 같으면 괜찮은데 점점 늘어나면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갸우뚱하게, 뭐 어딘가 끊어야 되는데 음절 수로 그럼 끊어야 되나 뭐 이런. 그다음에 뭐 17, 18개가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가지고 서양 애들도 패트, 하이픈 시티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토의하고 주로 뭐 제 생각이지만 5음절 이내에서 저희들은 굳이 뭐 골다공증, 단증 촬영서 이런 거를 이제 띄어쓸 이유가 없고 차라리 복합으로 좀 제대로 인정을 빨리 해주시오, 이렇게 좀 요청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6음절 내지 8음절 사이에도 굉장히 그 의미가 어려운 거는 우리가 띄울 수가 있고, 저는 띄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이픈을 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도 지금 굉장히 긴 말들을 중간에 하이픈을 쳤다가 그걸 없애는 수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이픈을 치는 게, 왜냐하면 띄면은 이걸 어디서 가령 유방 반열에서 띄어야 되는지, 위치 표시해서 띄는지 이게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하이픈을 치는 것도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한 개념으로 하고 싶으면 하이픈, 그다음에 이제 치는 게 어떠냐 이런 거를 이제 특히 8음절이 넘어갈 때는 대부분 법학 쪽에서도 전에 그 국어원에서도 8음절까지는 되게 이제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활용해서 어떤 지침을 확정시켰으면 좋겠어요. 니네 뭐 누구는 다 붙여 쓰고 어느 분야는 다. 그러니까 요번에 정비 사업 하실 때 이 문제를 저희 통일 좀 시켜주시기 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음차어 같은 것도 사실 이렇게 띄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 스펠링을 추정을 하지만 붙이면 사실 불가망해요. 그래서 음차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따로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균명이나 이 약품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통일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학술 용어 정비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제 대대적으로 하시는데, 저들은 이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러면 뭔가 그 의학 말고도 전체적인 거를 좀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갖다가 누가 주관해야 되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국가가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들었다 그래도 나중에 그걸 쓰는 과정 중에서 공신력이나 강제성을 갖다 부여하려면 아무래도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이라면 이제 국립국어원 정도가 되겠는데, 국립국어원이 의지가 있는지, 그럴 만한 예산 확보가 됐는지,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 다른 모든 과를 갖다 도와줄 그럴 만한 그 인적 자원이 있는지 이제 궁금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학총이 이걸 갖다 그러면 우리가 좀 해보겠다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국어원하고 그 대신 좀 긴밀하게 그동안에 있는 걸 연락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 나중에 저 사람들이 다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게 나중에 실시 과정 중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제가 넘겨짚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의학 같은 경우는 의학이 뭐 외과 내과 이런 식으로 또 많이 갈리고, 그 내과도 또 소화기 내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주관하는 사람들이 그 각과의 모든 거를 다 접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의사협회는 의학용어위원회라는 것이 의사협회 내에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접해주면 다른 데서 과연 이런 것이 조직화되어 있는지 그런 거가 좀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 학회들인데 그 학회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또 그 새로 만드는 데일수록 이제 굉장히 그 저기 절실하게 또 느끼는 데도 있고 그런 데일수록 오히려 별로 그 기존에 안 만든 데는 쉬워요. 오히려 그냥 만들면 되니까. 근데 이제 누가 먼저 만들어 놨던 데를 이걸 바꾸는 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경우에서는 의학에서 무슨 그 생물학 같은 거에서는 어떻게 했나 이런 거를 좀 찾아보고 싶을 때 그 연결을 누가 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쪽 총괄 쪽에서 어떤 거를 연결을 시켜주고 그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이질적인 데를 뭐 다 한다고 해서 다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절실하게 빨리 하고 싶어 하는 데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급하게 뭐 컴퓨터가 지금 당장 그 계속 말이 나오니까 이거 지금 잡지 않아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면은 뭐 그거 우선시 한다든지 뭐 이런 시급성이나 이런 호응도 같은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 컴퓨터망의 연락망뿐만 아니라 실제로 과거에 그 했던 거를 다 어떻게 입력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학에서 이걸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그걸 저희 생물학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즉시로 찾아볼 수 있게끔 그 연계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거는 뭐 상당히 그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제 말씀은 안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는 정권이 바뀌면 되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뀐 그런 문제 이걸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의학 용어집 같은 것도 좀 하다 보면 지연이 되고 지지부진이 될 수 있는데 그 내가 그 회장할 때 저 6판을 내기로 했는데 당신네들 아직도 못 하고 있느냐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좀 떠나가지고 좀 거시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지금 한 후에 끝날 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게 뭐 뚱딴지 같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수없이 많은 예를 보면서 이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용어가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가 많고 갑자기 안 떠오르면 잘 안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어떤 거는 맨날 며칠을 가지고 고심을 하다가 이제 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당신 그 돈도 안 생기는 거 가지고 용어 하나 가지고서 그거 맨날 며칠 그걸 했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 그런 인연으로 여기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된 거 저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랫동안 이 의학 용어 정비를 위해서 힘써 오셨기 때문에 아마 해주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뭐 우연한 기회에 그 신경과학회 영어위원회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때 기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네, 아주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쓰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잠깐 한두 분. 예. 네. 김명 원장님. 네네. 정말 감동 깊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 용어 표준화 협의회를 정부 각 부서에서들 이제 설치하고 하고 지금 진행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 띄어쓰기 문제가 제가 한번 어떤 그 자리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우리 사전에 요 사과 표시 있잖아요. 이거를 띄어 써야 되는 표시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사전에 앞에 뭐 일러두기 이런 거 안 읽어보면. 그리고
요 표시는 우리 그 문장부호에 없는 거를 사실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부호에 없는 부호를 국어 사전에 그 기술을 어떤 부호로 쓴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요 표시로 그 붙이자 띄우자 하는 거를 우리가 말을 바꾸다 보면은 분명히 한 대상을 지시하는 어떤 뭐 세음절의 단어가 그 몇 개 단어가 또 복합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국립국어원에서는 주로 하나의 복합어니까 요 삭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된다는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국어 심의회를 거쳐서 각 부서에서 한 것을 국어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이게 바로 또 사전에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돼야 되지만 그런 또 시간은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붙여 쓰고 띄어 쓰는 거에 대해서 아까 굉장히 많은 그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한 대상을 지시하면 복합어잖아요. 그러니까 다 붙여 쓰지만 사람에 따라서 띄어 써도 된다. 뭐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데 그 이상의 어떤 기준을 세우려면 개개별로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기준을 뭔가 한쪽으로 세우긴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까 그 골다공증은 뼈 성기다 하는 말 쓰잖아요. 뼈 엉성요. 근데 엉성하다가 아니라 성긴 거, 드문드문한 거. 그래서 뼈 성김증으로 했으면 엉성하다라는 의미 때문에 반발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막 그랬을.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뼈의 그 성분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마치 예. 엑스레이를 찍으면 작은 구멍이 있는 것 같은, 그러게 해서 다공이라는 게 구멍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기다라는 말을 그래서 거기 썼으면 그건 뭐 어떨까? 좋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엉성하다 뭐 이걸 만들 때 되게 그러면 뼈다귀인데 뼈다귀는 수세미가 생각나고 수세미를 생각하되 수세미는 엉성하지, 그런 그 뭐 되게 정신과 환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용어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거에 생겨서 뼈 엉성증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제 서정목 교수가 그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 거지 뭐 물론 그게 절대적인 거는. 그렇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국어학자 아까 위원회의 적정 인원을 이렇게 제시해 주신 거는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국어 심의에서 국어학자들 뭐 한 5명, 그다음에 뭐 언론 뭐 이렇게 하면은요, 뭐 국어학자 뭐 누구를 떠나서 이 집단 지성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게 너무 들었습니다. 그거는 예. 지금 굉장히 곤란한 게 뭐냐면요. 네. 전문가라고 그래도 지금 뭐 의학에서 그 말을 주로 쓰는 사람을 데려가야 되거든요, 전문가는. 네네. 근데 네. 항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그 중개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 전달하면 좀 좋은 지금 수가 그렇게 있는데. 하고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네. 일단 1차적으로 그 전문가의 네.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말을 만들 때 네.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언어 감각이 또 다 다르니까 또 톡톡 튀어나올 수가 있어서 근데 세부 많은 사람이 만날 전문가는 필요는 제가 있어요. 실망하는 게 많은 거는 예. 그 의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거는 뭐 그 사람들이 예. 가장 낫지만 그 다음에 그 파악한 거를 갖다가 이 용어로 구체화시키는 거는 생각보다 예. 어리숙할 때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것도 많이 단어를 만들어 보려고 주무른 사람들한테서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승인을 얻어야죠. 네. 최종 전문가가 뜻에 그거라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세부 전문가의 그 핵심적인 사람은 꼭 그게 참여를 해야죠. 네. 그러지 않아 가지고는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언어 지식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만들어 본지 많이 않으면 네, 잘 맞습니다. 좋은 걸 제시 못하는 수도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네, 양명희 사무총장. 사실 그 의학 용어의
그 순화 사업이 사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굉장히 잘 그 성과를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기술적 문제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의학용어집 6판이 2020년에 나왔는데 4판, 5판 보니까 약 한 10년 간격으로 계속 네. 이렇게 이제 용어집이 나오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앞으로도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의사협회나 아니면 의학 관련 학회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몇 년 간격으로 용어집을 발간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이제 관례적으로 그건 5 내지 10년에 하는 게 좋다라는 걸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건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올 네. 겁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게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회들도 제가 이제 그 2년 동안 학술용어 정비 사업을 해보니까 오늘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그 어느 정도 그 뜻이 있는 분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필요 예산이 좀 확보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 그건 해서 사실 여쭤봅니다. 의사협회에서 그 의학용어위원회 전폭적으로 그 재정 지원을 쭉 해왔습니다. 그건 뭐 몇십 년 전서부터 해온 거기 때문에 어떤 의사협회 회장이 되더라도 매년 그거 저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타치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학회에서 우선 의지를 가져야 되겠죠. 학회에서 아무 할 의사도 없는데 그 사람들을 어거지로 하는 것도 그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의지가 있는 학회를 좀 빨리 찾으셔가지고 그분들하고 먼저 작업하시는 게 현명하실 겁니다.